네, 이번에 충격적인 제보로 전국을 요동케 한 인물입니다.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참 이렇게 방송 패널로 앉으니까 좀 그런데요, 네, 그죠? 낯섭니다. 네, 낯섭니다. 네. 자, 지금 상임위가 그 정보위 원래 저 겸임 상임위가 정보위고요. 원래 네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보위 활동을 하시면서 접한 이 제보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뭐 우리 앵커도 아시겠지만 제가 30년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뭐 인맥 속에서 네.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혹시 그럼 지금 외국 정보도 많이 들어옵니까? 예, 가끔 들어옵니다. 아, 가끔 들어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네. 이야기 꼭 묻고 싶어요. 지금 미국의 입장은 실제로 윤석열이 빨리 퇴임했으면 싶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외교 관계에서 타국 수반에게 네네. 그렇게 직접적 표현하는 것을 거의 제가 본 적이 없고요. 특히 네네. 미국은 그렇습니다. 네네. 미국의 국무부에서 저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저는 중남미 국가나 이런 곳에서 군사 반란이라든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나오는 입장 정도의 표현이 네. 저희 정부에게 이 표현된 것은 대단히 놀랍고 미국이 가졌을 충격에 대해서도 네. 판단해 봅니다. 특히 우리가 한미일 군사 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네. 70년 동안 한국의 안보를 지켜왔는데 군사 계엄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했을 불쾌한 거라는 상황이다. 생각이 네. 되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이 치유하기 힘든 그런 불신의 단초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제보 받으신 내용이 방첩사가 이미 11월 달부터 계엄 준비를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개략적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추미애 의원께서 전문을 공개하셨고요. 네. 이제 입수를 하신 건데 저는 이제 문서를 입수했다기보다는 문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좀 제보를 받아서 제가 먼저 공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박진영 앵커 잘 기억하시겠지만 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있었고 탄핵 국면 헌재 심판 도중에 그 당시에 기무사령부에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중적인 소요가 있고 그 소요를 진압하는 과정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계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계획서로 작성을 했었어요. 네. 그게 요약본이 8페이지였고 그 당시에 전체 문건이 한 50페이지 가까운 보고서가 있었고 그게 18년 제 기억에는 7월에 공개되면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무사는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되는 큰 아픔이 있었어요. 자기 조직 내부의 틀로 보면 그런 아픔이 있어서 기무사는 안보지원사령부, 지금의 방첩사는 계엄이라는 개자만 나와도 정말로 후두루두를 떠는 부대입니다. 네네. 그 당시에 전체 부대원의 30%가 원대 복귀가 됐고 많은 인원들이 조사를 받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 명칭도 바뀌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 부대에서 불과 6년 만에 이런 문건을 다시 만들어서 계엄을 준비했다는 거 대단히 충격적이고요. 특히 이것이 소수의 여인영 사령관과 그의 최측근들 일부가 아주 비공개적으로 문건을 만들고 공유했고 그리고 준비해왔다는 것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방첩사의 나머지 부대원들이 가졌을 충격 그리고 성관이를 오밤중에 출동해라 네. 국회로 출동해라고 했을 때 체포조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받았을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계엄이 실패했을 때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은 본인도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고 알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방첩사에서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 포고령 자체가 문구에서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서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건 위헌적인 내용이잖아요. 위헌적인 내용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애초에 합법적인 계엄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애초 기획 자체가 군사 반란이었다라고 저희가 추론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제보받은 것 중에 컸던 것은 그 11월 28일경, 네네. 28일 날이죠.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다시 날라오기 시작했고 32번째 올해 날라온 것인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 합참 전투통제실에 내려가서 합참 의장과 작전본부장에게 경고 사격하고 원점 타격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저는 이것은
정말로 국지전을 유발해서 사실 국지전 이상의 수준을 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미사일 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어도 K9 자주포를 쏜다든지 네네. 아니면 미사일 공격을 하겠다는데 미사일이 아니라 K9 자주포라 하더라도 네네. 북한의 영역 아니겠어요? 네네. 영토 안으로 저희가 포를 쏴서 그 원점을 타격해서 초토화시키겠다는 작전을 명령을 했다는 것, 지시를 했다는 것. 물론 이제 합리적 합참에 의해서 합참 지휘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지시는 정말로 국지전을 만들어서 전시 상황으로 계엄의 기본 요건인 전시 상황으로 가려고 했던 그러한 김용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저는 김용현을 정말 전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런 류의 군인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량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김용현 장관이 북한의 이제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했다. 그리고 무인기를 날린 것도 자기 자신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엊그제 이제 박범계 의원께서 국방위원이신데 박범계 아시겠지만 10월 11일 날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추락해서 네. 그 당시에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군이 한 것 아니냐, 아니면 민간이 한 것 아니냐, 아니면 북한의 자작극 아니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고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표현으로 애둘러 넘어갔습니다. 북한도 용산에 무인기를 띄운 적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군사작전의 대응태세로 보면 뭐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것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고 하는 도발이었다고 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김용현 의원이 9월 달에 장관 취임한 이후에 바로 직후에 10월 달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또 11월 달에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일상적으로 넘어왔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안보에 큰 위기가 없었는데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극단적 처방을 쓰려고 했던 것, 이것은 네. 김용현 장관 취임 이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적 노력들, 의료적 시도들이 10월에는 무인기로 또 11월에는 원점 타격으로 오물풍선에 대한 이렇게 시도됐고 만약에 그때 네. 그것이 실행됐다고 하면 네. 정말로 그것은 계엄의 전제 조건의 1번인 전시 상황입니다. 네. 그때는 모든 국민들도 국회도 부인하기 어려운 전시 상황으로 갔을 것이고 이것이 한반도에서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군사 정변으로 지금의 윤석열의 흔들리는 정권을 보위하려고 하는 정말 친위 쿠데타가 실현될 뻔했던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에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했다면은 실제로 이 계엄 스토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다 바로 보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그렇죠. 불과 일주일 네.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상상력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윤석열이 김용현이 경호처장 시절에 평소 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럼 어떻게 실행할까? 당신이 장관해, 국방부 장관. 이렇게 해서 장관 임명 때부터 이런 구상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바로 낮은 지지율 속에서 굉장히 고전을 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김용현이라고 하는 그 당시 경호실장을 최측근으로 뭐 학교 1년 선배님이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저녁에 편안한 사이겠죠. 네. 소주 마시면서. 아시겠지만 대통령 그 용산 사무실하고 네. 그다음에 경호실장의 관저가 아주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편안하게 술 먹고 편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용현이라는 작자가 국방부 장관 가기 전에도 네. 경호실장 하면서도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국방부 장관 그 당시 신원식의 눈을 피해서 네. 자기 관저에서 여러 번 미팅을 하고 술자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상적인 격려라고 하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이 이렇게 위수지를 이탈해서 특정 지역에서 보고 없이 만나서 네. 경호실장까지 네. 만나서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에서부터 군사반란의 모태, 씨가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윤석열이 이용하려고 김용현을 통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김용현이 북한의 무인기를 날렸다. 그리고 원첩 타격을 하겠다. 이거 자체가 대통령의 재가라든가 대통령과 상의 없이는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일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어떤 강 큰 사람이 북한에 포를 쏘고 네. 무인기를 날리는 일을 결정했겠습니까? 특히 박범계 의원께서 주장하신 무인기 얘기는 좀 충격적인데 일반적인 정찰 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고 하면 정말로 이건 내란죄 중에서도 굉장히 크게 저희들이 지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인기가 뜨는데 김용현이 몰랐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몰랐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자, 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제 타격이잖아요. 그런 거죠. 선제 타격이면 이게 우리 한미 군사 작전에 위배되는 상황 아닙니까?
유엔 연합사의 네. 정전 지침에도 맞지 않는 정전 지침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 역시 미국에게 사전에 통보를 한다거나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의 지금 태도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저는 아마 유엔사나 네. 미 국방부가 국무성이 느꼈을 이 배신감 그리고 황당함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격한 표현들이 나온 것이죠. 외교적으로 특히 우방 국가에게 그런 표현 미국 절대 쓰지 않습니다. 네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인영 이 방첩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를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기병력 상태에서 더 재밌는 건 방첩사령부가 과천 청계산 밑에 있어요. 네. 그 경마장 바로 이 옆에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길 지나가다 보니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령관에 있었던 작자가 지금 대기 발령을 받아서 용산에 와 있어요. 네, 기가 차네요. 네, 네. 용산에 와 있어서 네. 이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이 야 하면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을 모두 직위 해제하고 그리고 대행 체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네네. 한동훈과 한덕수가 오판하는 것은 윤석열은 아직도 군 통수권자입니다. 네네. 이 작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급한 건 한시바삐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네네. 이 작자가 어떠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보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도발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네. 혹시나 그럼 지금 방첩사의 관련자들 하다못해 포고령을 작성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여인영 사령을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뭐 공범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증거인멸을 한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 증거인멸은 군 내부에서 아마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17년도에도 계엄문건 파동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여인영 방첩사령관뿐만 아니라 그 휘하에 있는 2명의 장성들이 지금 직위해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방첩사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고위 장성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휘하 몇몇 대령들에 의해서 계엄문건이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검토가 있었고 오랫동안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위해제하고 당장 인신구금을 비롯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령관도 네. 그리고 적극 가담했던 장성 둘도 그냥 직위해제돼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참모장 방첩사의 2인자는 지금 남아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람도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이 상황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네. 여인영이 뻔뻔하게 나와서 텔레비 보고 계엄 사실을 네. 알았다. 허둥지둥 밥 먹고 술 먹고 있고 주무시고 있는 자기 대원들을 불러서 버스 태워서 선관위 보냈다. 국회에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내부에 작전회의가 사전에 있었고 대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려진 상황이고요. 또 추미애 의원께서 어제 이제 입수해서 발표하셨고 저도 한 3, 4일 전에 이미 네. 자료를 냈습니다만 그 문건이 방첩사에서 만들어진 게 사실이고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해요. 지난 17년도에 만들었던 계엄 문건은 계엄 전반에 관한 작전 계획서고 일반이라면 네. 이것은 그 당시에는 검토되지 않았던 통방위 사태와 관련돼서의 네네네. 권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합수본부 자기들이 이제 계엄사령부가 생기면 합수본부를 맡게 되는데 옛날 전두환이 했던 예. 합수본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군요. 합수본의 임명권자는 누구인지 네. 그다음에 합수본부 내에 지금 예전에 없던 조직 사이버 본부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든지 예, 디도스 예, 문제에 네.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거는 그 이전에 있으면 훨씬 더 진화한 거죠. 페이지 수는 네. 몇 페이지 안 되지만 그 안에 점검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실 변화에 따른 현상 변화에 따른 몇 가지 검토 사항들을 적시한 것을 보니까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도 그 디도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결국 그 이야기가 선관위 가서 장악하겠다는 하나의 이 이유로 이제 작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저도 처음에는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방첩사 대원들이 선관위에 진입한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네. 어제 KBS 보도에 의하면 오늘 새벽 보도죠. 방첩사가 들어가지는 않았고 네. 실제로는 정보사령부 HID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야, 네. 그 안에서 카메라로 그 서버를 찍고 있었던 대령들 네. 양관급 둘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기 방첩사 직원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HID 정보사 직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이번에 이제 그 계엄을 기획한 부대가 넓어지네요, 그죠? 지금까지 나온 부대가 네. 국직부대로서
특전사, 네. 그리고 수도 방일 최고 수방사, 그다음에 네. 국내 최고 정보기구인 방첩사, 그리고 대북 특수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정보사. 이 4개 부대가 지금 직접 동원돼 있다는 거고요. 물론 뭐 707 특임대 아까 나왔습니다. 거기는 이제 예하 부대인 것이고. 네. 특히 HID가 들어왔다는 건 대단히 충격적이고요. 제가 제보 받은 것으로는 HID는 뭐 얘기는 설마 했어요. 대북 관련되는 일도 하는 곳 아닌가요, 거기는? 아니 지금 거론되는 모든 부대들이 사실은 정보사만 국내 정보기구일 뿐이지 네네. 수방사는 북해 공개로부터 수도 서울을 방위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네네. 정보사는 대북 공작을 하는 네. 것이고 그리고 특전사 같은 경우는 전쟁 시 네. 북한으로 직접 평양에 침투하는 침투하는 부대죠. 부대 아니겠습니까? 네. 707 특임대 네. 포함해서 모두 대북 부대라고 봐야 합니다. 네. 대북 네. 공격과 아니면 직접적 공격에 참여하는 부대인데 이 부대가 선관위로 수방사로 간 겁니다. 아니, 선관위로 국회로 간 겁니다. 네. 대단히 충격적이고 저는 여기에 동원된 아까 707 특임대장의 뭐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만 참여했던 모든 대원들의 마음의 충격 아시겠지만 네. 특전사 요원들, 정보사 핵심 요원들, HID 모두 다 직업 군인들입니다. 네. 네. 병들이 아닙니다. 네. 가정을 이루고 있고 결혼한 사람들이고 아이들 키우고 있고 집에서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북한에 대한 특수공작을 한다라고 출동을 했더니 가서 봤더니 국회고 국회에 왔더라. 가서 네. 봤더니 선관위이고 네. 그분들이 느꼈을 이 충격과 당혹감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이후에 군생활하는 과정에서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길게 갈까 그분들에게 이런 상처를 준 김용현을 비롯한 윤석열 일당은 정말로 역사에 큰 재현을 지었고 대한민국의 안보의 수호자인 국군을 정말로 내란의 졸개로 만들어버린 정말 나쁜 인간들입니다. 이 사람들 징치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 사건은 해프닝성 계엄이 아니라 기획된 군사 반란이었다. 쿠데타였다라는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정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면은 김용현 장관이라든가 지금 이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이 군 검찰이 또는 헌병대가 이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김용현은 이제 군인은 아닌 것이니까 네. 민간인이었고 지금 크게는 이제 군은 이제 조사본부라는 곳이 있는데 네네. 예전에 헌병대죠. 합조단. 예. 네. 여기가 지금 군 검사들은 이제 조사본부는 이제 경찰이고 네네. 군 검찰이 있습니다. 네. 근데 군 검찰이 지금 검찰로 파견을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특수사단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네. 여기가 지금 김용현의 신변을 일단 확보한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깡통 핸드폰을 가져간 것이고 그에 조금 앞서서 경찰 내에 네. 국수본에서 네. 이것을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180명을 뭐 꾸렸다는 것이고 여기서 자기들의 청장과 서울청장과 국회 경비단장의 핸드폰을 압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장을 쳐서 네. 이거 자세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는 겁니다. 네. 이제 권력의 진공 상태에 있어서 앞에 권력자였던 윤석열을 누가 먼저 물어뜯을 것인가 이후에 다음 권력에서 자기들은 어떤 지위에서 출발할 것인가를 가지고 네. 검찰과 경찰이 싸우는 구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 관련돼서 물론 윤석열의 그 권한이 신속하게 정지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두 수사기관이 이들도 권력기관인데 네. 차기 권력을 놓고 싸우는 모양새로 발전하는 그런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구에게 플리바네기닝을 하거나 딜을 네. 하고 네.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 오버해서 사건의 본질과 다른 내용으로 가간다든지 이런 일들은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또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은 검찰보다는 이 법률적으로 내란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당연합니다. 사전 결론을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미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면서 두 개의 네네. 범죄를 특정해서 남겨놨는데 그 붙어있던 등의 표현에 따라서 네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시행령을 만들어서 거의 등의 표현을 가지고 모든 범죄를 다 하고 있고요. 내란죄는 이거는 검찰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네. 경찰에서 1차적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권력에서 검찰의 안위를 보장받겠다라고 네네. 하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짓을 다시 검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이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을 검찰이 체포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접근이라든가 이 사건을 완벽하게 뭐 꼬리 자르기를 해서 은폐할 것이다 이런 우려는 우리가 덜 해도 되겠네요. 김용현이 자기 발로 네. 새벽 1시 반에 들어갔고 그건 뭐 검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고 출근 퇴근 네네. 안 하고 이 얘기는 뭐 이미
김용현과 검찰관에 일정하게 얘기가 된 것이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경찰보다는 검찰이 지금은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검경 수사권을 합치거나 할 명령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중복되는 수사기관이 한 사건을 네. 놓고 경쟁할 때는 먼저 영장을 치는 곳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좀 빨리 움직인 것이고요. 네. 검찰이 당황했고 그래서 김용현에게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김용현이 그 판단을 따라서 새벽 1시 반에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명분상으로 경찰은 자기들의 상관인 경찰청장과 그리고 물론 뭐 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청장의 핸드폰을 압수를 했기 때문에 네. 명분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네요 경찰이.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내란 사건에 네. 수사를 시작한 것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국회 이야기를 좀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날 그 탄핵 투표하는 날 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둬놓고 전화기도 꺼놓고 갔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의원총회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본회의에 참석 못하도록 했다. 이것도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뭐 문제는 되죠. 네. 국회법에 따라서 자유로운 의원들의 국회에 출입, 네. 그다음에 투표에 참여 행위를 방해했다고 하면 법률적 문제가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자발적인 자발적인 거다?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시겠지만 2층 회의장이 있잖아요. 네. 제 4회의실이라고 네, 그러고 네, 네. 또 예결위 회의장이 이제 제 2회의장인데 그렇죠, 네. 여야가 그날 짝수월수에 따라서 번갈아 네, 번갈아 사용하는데 쓰죠, 네. 그날은 이제 2층 네. 회의장을 국민의힘이 쓰는 날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복도를 막으면 나갈 수가 없고 네, 네. 기자들이 앞을 막으면 이게 출입이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 네. 공간입니다. 들어가 있었고 몇몇 의원들에게 저도 국민의힘 뭐 친한 의원들한테 뭐 상황이 어떤 거냐라고 카톡했는데 읽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보니까 뭐 핸드폰을 압수당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네. 그 자리 분위기가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통제되는 분위기여서 네. 외부의 일체 연락, 특히 야당 의원의 연락에 응하지 말라라는 뭐 어떤 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것이 결국은 이런 부분이네요. 뭐 집단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개별 의원이 나 그날 통제당했어. 뭐 나의 자율성을 침해당했어라고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문제는 네, 문제 100% 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런데 뭐 의원들의 특성상 네,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안 할 것 같고요. 네. 그나저나 그 한동훈과 그날 있었던 추경호가 의원들을 네. 직접적으로 통제했던 것 같고 특히 한동훈에 대해서는 용서가 되지 않는 건 네. 본인이 여러 번 입장을 변경하면서 네, 네. 거의 국민들을 농락한 겁니다. 농락한 거죠. 네. 네. 자, 추경호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보면은 우리 이제 계엄 해제 투표하는 현장에서 추경호가 오락가락하면서 한 50명 정도가 대기했는데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트릭을 쓴 거죠. 트릭을 쓴 거죠. 본인은 본청에 있으면서 의원들은 네네. 당사로 가라. 그리고 본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고 본회의에 네네. 지금 계엄군이 출동하고 있는데 네네. 당사에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네네. 예, 당연히 네. 본청으로 와라가 1번이었어야죠. 그것을 이제 저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들 단톡방에서 추경호가 국회가 아닌 본청이 아닌 네. 당사로 당사로 와라. 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일부는 국회에 들어와 있었고요. 예, 예. 또 본인은 당사에 없었고 네. 거기 몇몇 의원이 당사에 갔더니 추경호도 없고 아무도 없어. 이게 뭐 하는 네. 거냐? 장난치는 추경호는 거냐? 그때 국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들어와 있었어요. 네. 당대표 원내대표실에 앉아 있으면서 네. 본인이 현장을 주의했던 것 같고요. 그것은 용산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음. 군인들이 가고 있으니 기다려. 네. 본회의가 안 열리도록 해야 돼. 네. 150명 채우면 안 돼.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 12월 3일 당일날 제가 국회에 없었어요. 아, 네. 그때 문체위원으로서 네팔과 네팔의 문체부 장관과 협의가 있어서 네팔에 있는 카트만두에 있었습니다. 네네네. 여야 의원 둘해서 네. 대표단이 방문해서 네팔 문체부 장관과 그래서 그날 김원희 의원이 맹활약을 하셨습니다. 현장 그랬어요? 지휘를 다 했습니다. 예, 김원현 제 친구인데 씩씩한 친구입니다. 네, 네. 경험도 많고. 예, 두려움 없이. 저는 네. 못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네네. 첫 번째로는 그 계엄군이 국회 헬기를 타고 내리는 광경이 생중계되는 걸 네팔 카트만두에 조그만 호텔 안에서 네, 네 네. 명의 국회의원들이 보면서 네네. 국회가 150명이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들이 짰던 대로 국회 본회의장을 포위하고 네. 들어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저항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네. 체포해서 네. 방첩사가 있는 과천의 벙커에 수감하는 네네. 이런 그림이 저들이 그림이었던 그랬던 거거든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네. 지금 박진영 앵커와 제가 이렇게 앉아서 대담할 수 있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네네. 지금 이 서울의 소리 앞에 탱크가 서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네. 지금
언론도 통제되고 네. 어떤 것도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 있었을 텐데 정말로 국회가 신속하게 움직였고 네. 그리고 저는 한 10분 상관으로 봅니다. 10분 상관에 본회의가 열렸고 19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해서 이 군사개혁과 친위쿠데타를 막아낸 것. 물론 그 과정에서 당직자 보좌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미 그렇죠. 네. 여의도에 오셔서 네. 계엄군과 엉켜서 싸웠던 것 대단히 네.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고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동원됐던 방첩사, 특전사, 707 특임대 대원들이 저항하는 국민들, 민간인들에 대해서 완력을 행사하지 않고 네. 일정하게 버텨준 것, 저는 대한민국 군인이 갖고 있는 큰 합리성의 표현이고 애국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대한민국 군도 일부 정치 군인과 잘못된 정치 몰입애들의 불법적 지시를 이겨내는데 말단 군인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뭐 정치권 생활하시면서 몸싸움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단단한 몸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네. 와, 계엄군 그 들어온 친구들 제가 한번 부딪혔는데요. 네. 몸이 그냥 돌덩어리였습니다. 그 보면서 대한민국 국방은 안전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동원된 부대들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부대들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네. 정말 안보 상황이 위중해질 때는 네네. 초계같이 던지고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수년간 또 10년 넘게 단련된 지극군인들입니다. 네. 병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다 가족을 가지고 하사 있고 중사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얼핏 봤거든요. 네. 예, 부사관들입니다. 네네네. 그분들이 이번에 동원됐고 그분들이 가질 트라우마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날 제가 당분간 586 비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과 완전 다르더라고. 확실히 이런 뭐라고 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역사적 격변기를 겪은 세대들의 차이점은 좀 느꼈습니다. 네. 광주를 봤고요. 네. 87년 민주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네네. 저도 카트만두의 그 호텔에서도 몸이 네. 부르르 떨리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너무 네. 정말 분했거든요. 네. 이런 일이 어떻게 대명천지 2024년에 네네.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계획했던 윤석열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네. 저는 빨리 지금이라도 국회는 탄핵으로 네. 국민들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일에 총매진해서 단기간 내에 이 정권의 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과 한덕수의 말도 안 되는 권력 위임이라고 주장하는 저 작태, 저것은 제2의 연성 쿠데타입니다. 네네. 이 쿠데타도 진압해야 합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만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끝까지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지도부가 이 해체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이제 추측도 있거든요. 한동훈이라는 분이 당대표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원내가 아닌 것이 굉장히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제대로 안 된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4분 오열되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네. 또는 이 상황 논리에서 네. 더 우리 의원님이 터뜨린 것 같은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온다면은 다음 이 탄핵 투표에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는데요. 일주일 동안 뭐 저희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격을 해내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윤석열의 이런 군사 쿠데타가 정말로 적정한 헌법의 기능과 반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꼭 탄핵을 통해서 이 윤석열의 권한을 정지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국민들께서도 나와주실 텐데 저는 그 중간에 지금 검찰이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타기를 하고 있다. 네, 네. 한동훈과 윤석열. 윤석열이 갑자기 이렇게 그 입을 닫은 건 박세현이라고 하는 한동훈의 고등학교 후배, 네. 대학 후배가 특별수사본부장이 된 것. 네.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검찰 총괄하고 있는 김주현 민정수석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것에 네. 대해서 네. 윤석열이 놀랬던 것 같아요. 놀랬고, 야, 나를 얘가 치네? 라고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특별수사본부장이 된 것에 대해서 네. 윤석열이 거기에서 얼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이 싸움, 검찰을 누가 손해에게 쥐느냐의 싸움,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번 주 일주일의 변수라고 생각하고요. 또 윤석열이 그 과정에서 아직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누가 뭐래도 한동훈은 당 대표이긴 하지만 국가의 공적 체계로 보면 개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한덕수는 책임 총리를 스스로 자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어느 헌법 체계 책임 총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이 한한연대, 한한선언은 정말로 제2의 사기 선언이고 6.29 선언이고 국민들이 인정해서 안 되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들을 선출했고 누가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했습니까? 어느 국민 단 한 사람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꼭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 국민들과 그리고 민주당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주일 또 바쁘게 다니셔야 될 건데 네. 민주당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이 민주화 운동을 하신 이제 개인의 또 인생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참 저희가 대처해야 될지 또 본인은 무슨 역할을 하실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말씀 삼아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정치활동 오래 했고 또 이제 초선 의원입니다만 제가 해야 할 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졌을 이 12월 3일의 군사 정변에 대한 충격, 흔들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그것을 떠나서 지금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대통령직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로 내란 정변이 일어나는 제3세계의 형편없는 나라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팔다리 자르고 피를 다 뽑아내겠다는 각오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같이 손잡고 윤석열 정권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일에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밑에 지금 우리 이기현 의원님 고양병 지역구와 이 후원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작전 타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역사는 또 능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4일 날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전 타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